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자, 저희가 정신간호 이론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 1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장의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정신건강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정하는 데의 기준은 뭐냐? 정신건강의 지표를 물어보는 거고요. 개인의 인격 특성,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 인간관계 기술, 그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다 나의 정신건강을 사정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 환경, 이건 당연히 기준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5번 되고요. 쉬운 문제로 이제 스타트를 하네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해는 언제인가?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도입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제정이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더 이상 입원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병원에서 강제 입원시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것들도 다 이때 마련이 됐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모형에서 누가 주장했죠? 설리반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행동에 대한 관점들을 옳게 서술한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대인관계 모형에서 이상행동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거부당한 경험들, 거기서 불안이 온 것들, 이것들 때문에 이상행동이 발생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설명은 2번입니다. 기본적인 두려움은요, 거절. 그러니까 대인관계 안에서 거절을 당한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아가 인정받지 못할 때 불안이 형성된다. 그래서 설리반 같은 경우는 치료적, 그러니까 간호중재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 거절을 하지 않고 수용해주는 반응, 경험을 통해서 이 불안을 떨쳐준다. 이게 간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게 서술한 것은 2번 되겠네요. 자, 1장은요, 문제가 딱 3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2장의 1번 볼게요. 무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 빙산으로 따지자면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거죠. 의식화되지 않은 부분. 자,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의식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2번,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능적인 부분이니까요. 3번, 노력하면 자신과 주위 환경을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무의식은 인식 못해요. 그러면 노력하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전의식이네요. 그죠? 전의식, 무의식, 의식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늘 인식하고 있는 건 의식 단계고 노력하면 의식할 수 있는 건 전의식 되겠습니다. 4번 사고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5번 이드와 초자아가 적용되는 부분이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에릭슨의 정신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영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연령에 따른 발달 업무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발달 과제를 줬죠, 에릭슨은. 자, 그러면 답은요, 3번이거든요. 우리가 영아기, 아주 어렸을 땐 엄마의 관계를 통해 신뢰감을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유아기 때는 내가 할래 발달하게 되죠. 자율성, 특히나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서 자율성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유아 정도로 크면 주도성을 갖게 되고 그 이후는 학령기로 넘어가죠. 공부를 통해서 근면성을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은 청소년기죠. 자아정체감을 발달하는 이 시기로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에릭슨의 발달 이론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었는가? 라고 했죠. 인간관계를 강조한 거는 설리반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보셨죠? 대인관계, 인간관계 강조했고, 자, 니은, 인생의 전 과정. 이거 맞는 설명이죠. 실제로 프로이드의 의뢰를 갖고 왔는데요.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의 발달만 얘기를 했다면 에릭슨은 그걸 가져와서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까지 계속 발달을 한다라고 확장을 시켰죠. 맞고요. 자, 디귿. 어머니와의 관계를 강조한 건 말러라는 학자였습니다. 자, 리을. 정신, 사회적 발달. 이게 맞는 설명 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뢰감, 그 다음에 뭐 자율성, 그 다음에 주도성, 그 다음에 자아정체감, 그 다음에 생산성, 뭐 다 계속 가잖아요. 통합성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정신 사회적 발달을 강조했다. 자, 니은과 리을이 맞는 설명이 되겠으므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단계는 그냥 물어봤어요. 이 시기의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이성애적 감정을 느낀대요. 갈등도 경험한대요. 극복하게 되는데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합니다. 동성부모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 역할, 태도를 발달시키고 가치와 규범 등을 내면화한다.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다. 뭐가 발달한다는 거냐면 초자아가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이로 따지면 3에서 6세 정도 되겠고 이 시기로 따지면요. 3번 남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아이가 만약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이에요. 다음 중 남근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동일시를 통한 거세 불안을 극복한다. 이 동일시는 동성부모를 동일시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볼게요. 성역할을 학습을 하죠.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거는 남자아이가 오고요. 일렉트라 하면 여자아이겠죠. 이거 맞고요. 자, 리을. 이드로부터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면 보통 학문기에 발달을 해요. 여기는 지금 남근기를 물어봤잖아요. 남근기에는 뭐가 발달했죠? 초자아가 발달을 하기 시작한다. 자, 옳은 거는 그러면 3개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본능적인 부분, 나의 욕구에 대한 부분이 이드가 되죠. 자, 기억, 무시가 속한다. 맞고요. 니은, 생존 초기부터 시작된다. 맞죠? 이거는 본능적인 부분이니까 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디귿, 생물학적 기본 욕구가 포함된다.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맞아요. 리을, 부모의 동일시에 관여한다. 우리 아까 동일시 하는 거 무슨 기였죠? 남근기에 해당했고요. 이 남근기에 해당하는 게 초자아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초자아. 그러면 초자아는 보통 분포되어 있는 게 전이식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답은요. 그러면 이게 아니겠죠? 네. 기억니은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초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기억입니다. 부모가 주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때는요.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요. 부모의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직은 도덕적인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니은. 초자아는 3에서 6세경 완성된다라고 했는데 완성이 아니라 시작해요. 초자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자, 디귿. 초자아는 성격 구조 중 가장 마지막에 발달을 하는 거죠. 이거 맞아요. 이드는 보통 생존 초기부터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학문기부터 발달을 하고 초자아가 남근기부터 발달을 하면서 시기중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발달을 하게 되죠. 초자아는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보셨듯이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는 지금 기억과 디귿만 옳은 거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과거 혹은 어린 시절 경험을 말해보도록 한다. 과거. 자, 니은, 어린 시절 부모의 관계를 재현해본다. 자, 디귿, 최근에 자주 꾸는 꿈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리을,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격려한다. 지금 보시면 어린 시절 경험,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재현, 꿈 내용 이야기해본다. 다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요. 3번입니다. 프로이드가 주장한 거고요. 무의식이 되게 중요하다. 꿈을 분석하고요. 자유연상, 네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해봐. 연상된 대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해봐 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학적 접근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프로이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겠습니다. 잠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학령기가 되면 잠복기로 넘어가게 되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자, 1번 동일시의 과정이 제한되고 잠복된다라고 했는데 잠복기라고 부르는 건 리비도, 즉 성에너지가 잠복하기 때문에 잠복기라고 부르는 것이지 동일시의 과정에 제한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남근기에서는 동일시를 동성부모로 했다면 여기는 잠복기이기 때문에 동일시가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동성 친구, 동성 또래에게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온 거죠. 1번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원초와는 약해지고 자아, 초자아가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구는 낮아지고 자아와 초자아, 양심 같은 것들이 발달한다라는 거고요. 3번 리비도의 지향 대상은 친구, 특히나 동성의 친구에게로 향한다. 4번 아동의 에너지는 지적인 활동, 운동, 친구의 우정 등에 집중되게 되고요. 5번 보시면 리비도의 신체적 부위는 특별히 한정된 데가 없어요. 남근기라고 하면 남근에, 학문기라고 하면 학문에, 구강기라고 하면 구강에 딱 집중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적인 힘도 잠재된 시기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의식의 거의 전체를 차지한다. 정신작용 집행기관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다 자아가 하시는 거잖아요. 자, 2번 성격과 정신과정 여러 부분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맞는 설명. 3번 자아는 대부분 의식계에 속한다. 자아라는 건 내가 거의 다 의식을 할 수가 있죠. 4번 갈등이 없는 자아 부분은 전의식과 무의식에 속한다. 맞는 설명. 5번 대부분 양심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양심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초자아에 해당하는 부분 되겠죠. 남근기 때 발달하는 것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봅니다. 간호사를 미워하는 환자가 오히려 간호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욕망, 욕구, 불안함, 두려움을 남한테 어때요? 전가시킨 거거든요. 다른 말로 투사시킨 겁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투사.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억압과 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제가 억압은 무의식이고요. 억제는 의식이다.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그대로 답에 나와요. 2번 억압은 무의식적이고 억제는 의식적이다. 그래서 어떤 기억하기 싫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성폭행이나 어떤 폭행을 당했던 경험이 굉장히 충격으로 남아있죠. 그러면 그 충격을 만약에 기억하기 싫잖아요. 그 사람이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쓴다면 성폭행 당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안 나요. 이 사람은. 안 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요. 억압, 무의식적으로 억압함으로써 그것이 올라오는 거를 막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억지라는 방어기제를 쓴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저 말 안 할래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기억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게 억압과 억제의 방어기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이미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갑자기 회생시키지 못해요. 갑자기 기억을 못하기 시작해요. 그거와 해당되는 건요. 4번. 헬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신호조작증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언어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호조작증. 그 다음에 2번. 우회증은요. 말 그대로 말을 하는데 막 돌아가요. 우회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너와의 어떤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면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런데 우회증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병에 대한 얘기로 결론이 맺어져요. 그게 바로 우회증. 작화증은 뭐냐면 말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억이 조금 한 군데가 드러내져 버려 기억에 빵꾸가 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그 기억을 채워 넣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화증. 그리고 다면성 인격은 다중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는 회생장애가 있는 거는 바로 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2장이에요. 그쵸? 그러면 3장으로 바로 넘어오시죠. 같이 넘길까요? 3장. 2장만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39세의 기술자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엄청 위축됐어요. 비활동적인 양상을 보였어요. 그는 병실에서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데요. 그러다가 차츰 간호사와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내용은 비현실적이었다. 간호사의 가장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환자의 행동과 언어 표현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선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사람의 어떤 언어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2번,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고 암시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환자잖아요. 그렇죠? 자, 3번, 환자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데 다양한 자극이 되도록 간호사 자주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정신과에서는 의료진은 자주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자, 4번, 환자가 말하려 하지 않을 때는 공감해주고요. 환자로 하여금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문제를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이게 맞는 설명 되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자, 언제나 환자가 먼저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한다. 환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침묵이라는 기술을 효과적인 치유적인 의사소통 방법 기술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언제나 그러면 환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침묵을 가끔가다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으나 늘 침묵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이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를 물어봤네요. 자, 기억 보시죠. 자, 대상자와 면담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적인 주제부터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자마자부터 지금 병이 좀 어떠세요? 증상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는 좀 어떠세요? 오늘 점심 식사로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대화로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니은. 환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주도록 침묵이라는 의사소통도 사실은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고요. 자, 디귿.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록할 때는 당연히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리을. 불안이 극심한 경우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머의 사용, 적절한 유머는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맞는 설명 되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 종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면담을 할 때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니면 상담을 할 때 환자와 간호사가 이제 종료될 때요. 종료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환자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라포를 형성하고 간호사한테 많은 말을 했잖아요. 자신의 어떤 불안이라던가 긴장에 대해서 말을 한 상태인데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면 거기서 상실감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5번이에요. 환자는요. 거부감, 무력감, 우울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종료를 갑자기 단칼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종료가 언제 우리는 종료될 것이다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종료할 때도 이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상호관계하는 시간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방법을 취하셔야겠네요. 그죠? 답은 5번이었고요. 자, 4번입니다.
치료적인 의사소통 기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환자를 일시적으로 안심시키는 건 비치료적이에요. 2번, 환자 역할을 모두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3번, 간호사 자신의 가치 판단으로 환자 행동을 판단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4번, 환자 자신이 문제의 중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지지한다. 결국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답은 4번 되겠고요. 자, 5번, 환자의 해결 방법을 내가 결정해 준다고요? 어떤 결정,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20세 남자 환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요즘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얘 요즘 몸이 안 좋아 괴롭고 힘든가 보군요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을 하고 물어봤어요. 환자가요. 요즘 저는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얘기를 했더니 아 몸이 안 좋아서 플러스 감정을 같이 넣었죠. 괴롭고 힘든가 보네요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감정을 반영한 1번. 반영 되겠습니다. 답은 쉬웠죠? 자, 6번입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환자가 표현한 감정을 파악하여 환자에게 되물어본다. 감정을 파악해서 되물어본다. 맞는 설명이죠? 2번, 환자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본다.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부정확했으면 명료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질문할 수 있죠. 3번, 환자가 이야기할 영역을 간호사가 결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결정해주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장애 요인이네요. 4번, 말없이 환자 옆에 앉아 있는다. 환자가 말하기 싫어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러면 치료적으로 침묵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5번, 환자가 이야기하도록 지지한다. 자, 틀린 거는 3번만 틀린 설명 되겠고요. 7번입니다. 문을 응시하며 두려워하는 환자의 치료적 대화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문을 응시하며 두려워한대요. 그러면 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환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각, 그죠? 정확히 말하면 환시죠. 그러니까 문 앞에 뭐 귀신, 문 앞에 뱀,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신 누가 막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억, 당신은 지금 문에 집중하고 있군요 라고 팩트를 한번 짚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니은, 무언가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군요. 이렇게 산만하게라는 단어 쓸 필요 없어요. 자, 디귿, 당신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군요. 감정 한번 반영해 주시고요. 그럼 이거 되게 맞고요. 리을, 문 쪽에 뭐가 있나 보죠?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각이나 망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뭐가 보이세요? 누가 보이시는데요? 뱀이요? 뱀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과 팩트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문에 집중하고 있군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군요. 이렇게만 지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료적 대화는요. 2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여자 환자가 속옷 차림으로 많은 환자들이 모인 오락실에 나타났대요. 그러면 간호사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1번 다른 환자들이 보고 있어요. 빨리 옷 입고 나오세요. 수치심 주는 거죠. 2번 다른 환자들이 흉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수치스럽죠. 3번 땡땡씨 속옷 차림이네요. 제가 옷을 입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3번이 가장 치료적 태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 땡땡씨 속옷 자랑하세요. 라고 농담하면서 옷을 입게 한다. 요건 당연히 아니죠. 비난하는 태도죠. 자, 5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으로 갑시다. 라고 하고 잘못을 즉시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요. 보통 조현병 환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수치심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옷을 입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자, 9번입니다. 치료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보시면요. 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하시고
또 뭐 새로운 질병 정보 제공하시고 함께 간호계획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치료계획 세우시고 뭐 이런 것들 다 맞는데요. 그쵸? 치료계획은 의사가 세우겠네요. 간호계획 정도는 함께 세우실 수 있고요. 다 맞는 설명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깔고 가야 되는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가장 기본인 건 신뢰감이죠. 라포를 형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간호계획 세우고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의기양양하고 공격적인 환자를 간호할 때 간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의기양양하고 공격적이다. 보통 조현병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조증에서도 이런 환자 많이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고요. 말도 험하게 하고요. 그런 양상을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간호사의 태도는요. 3번이죠. 부드럽고 엄격한 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시면 더 강하게 나와요. 더 화를 돋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럽되 엄격한 태도로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무적인 태도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필요할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11번 볼게요. 간호사와 환자의 치료적 관계에서 간호사가 지녀야 할 특성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간호사는요, 윤리적으로 책임감 가지셔야 되고, 자기 감정을 탐색하실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환자의 감정도 탐색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시고요. 내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다 맞는 설명 되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매사에 우유부단하고요.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여고생 간호 태도는? 하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인내를 가지셔야 되겠고 일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그 학생이 안정적으로 사고하도록 도와주셔야겠고 지도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다 맞는 설명 되네요. 그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요. 자, 13번입니다. 입원 중인 남성이 밤에 잠을 들지 못하고요. 복도를 서성이다가 간호사에게 다가가서 죽고 싶어요. 살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은? 이라고 얘기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말했을 때 답은 1번인데요. 자, 볼게요. 이해합니다. 공감하는 거죠.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통 우울증으로 조금 유추가 되는데요. 우울증인 환자는요. 실제로 자주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물건을 나눠준다던가 아니면 작별 인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 힌트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 힌트를 주든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죽고 싶으세요? 왜 죽고 싶으세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계획을 짜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혹시나 나쁜 마음 먹을까 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해봤어? 라고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14번입니다. 환자 간호사 관계 중 활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이 관계를 보시면 상호작용 전 단계, 그 다음에 초기 단계, 활동 단계, 종결 단계에서 나눠져 있죠. 상호작용 전 단계에서는 간호사가 자기 탐색을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라포 형성을 하시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활동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간호 중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종결 단계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단계고요. 그러면 활동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1번입니다. 신뢰감, 즉 라포를 형성하는 건 무슨 단계라고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나머지 행동양식 규명 조사, 계속적인 문제의 사정 및 조사 평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특수요법 및 문제 해결 기술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
간호중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4단계의 각각 대표적인 활동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문제가 였습니다. 그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키 180cm, 몸무게 90kg인 환자, 그냥 건장하네요. 화가 난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복도를 서성이고 있어서 결론이 이거예요. 다른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간호중재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했거든요. 우선요,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고 건장하죠. 폭력성이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3번이에요. 격리실에 우선 격리를 시키셔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를 시킨 후에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그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환자가 담당 의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 이때 간호사의 치료적 반응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막 서술하고 있거든요. 나 고통스럽게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정을 짚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1번이죠. 아, 당신은요, 담당 의사에 대해서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한번 감정을 짚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반영해 주시는 거죠, 반영. 당신의 병 회복되려면 걸려요. 좀 더 걸려요. 주치의한테 다 맡기세요. 오늘은 악화됐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더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17번.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면서 간호사의 손을 뿌리쳐요. 그러면 간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환자가 투약을 거부한다는 건 이 투약 자체가 나한테 위험한 상황을 주면 어떡하지? 투약이 안 좋은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 이 약은요, 당신의 고통을 줄여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두려움을 조금 저하시킬 수 있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8번이죠. 치료적 환경이 환자를 이롭게 하는 점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물리적 위험이나 불필요한 정서적 충격을 받지 않게끔 해줘요. 니은, 환자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죠. 디귿, 최대한의 개별화된 치료, 온정적인 태도, 객관적 융통성이 유지된다. 자, 환자를 고객으로서 대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가장 최상의 간호를 받음으로써 치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3회는 이렇게 끝나요. 우리 4회까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회로 넘어오시면요. 제가 머리를 자꾸 넘기니까 보는 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머리를 원래 여러분 이론 강의를 보시면 거진 다 머리를 묶고 있거든요. 머리를 묶으니까 너무 바보 같아갖고요. 머리를 풀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묶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약간 청학동 필도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 조명을 받아가지고 묶으니까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완전 비어 보이는 거예요. 탈모처럼. 그래갖고 저는 이제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1번 보시죠. 자,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 발병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1차 예방 물어봤어요. 우리가 배우셨죠? 1차 예방이라는 건 질병 전에 예방하시는 거, 2차 예방이라는 건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시는 거, 3차 예방이라는 건 자녀 기능 최대화하시고 재활하고 사회복귀 촉진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에 1차 예방을 물어보고 있다. 자, 1번 대중매체를 통하여 쾌적한 공간, 그 다음에 건강식에 대해서 교육한다. 이거 1차 예방 맞죠?
2번 잠재적이고 불건전한 사회 여건을 개선한다. 그럼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거니까 1차 맞아요. 3번 정신질환자를 빨리 발견,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게끔 한다. 이게 2차 예방이잖아요. 이게 답이고요. 4번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발생률 자체를 감소시키니까 1차 맞고요. 5번 가족 및 타인과의 심리적 상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간관계 방법을 교육한다. 그럼으로써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거니까 이것도 1차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예방적 접근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고요. 이 예방이 앞에서 봤던 1차, 2차, 3차 예방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죠. 자, 니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정신사회 재활을 중요시한다. 사회복귀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1950년 맥스웰 존스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치료적 사회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반을 이루는 자극이 됐다. 이 맥스웰 존스가 주장한 치료적 사회라는 건 이때 당시만 해도 정신질환자들을 다 그 격리시켰거든요. 입원을 시켰어요. 그럼 그 입원시킨 그 환경을 치료적 사회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맥스웰 존스가 얘기를 한 거를 뭐 공동체 규칙이라던가 위생적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역할 모델, 그러니까 의료진의 역할 모델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한 게 결국엔 지역사회적으로 파급돼가지고 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다 보듬으셔야 된다라는 걸로 확장이 됐죠.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자, 리을 의학적 모형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의학적 모형이라는 건요, 병에 걸리면 그때 치료하자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예방적인 관점을 가져와가지고 정신질환이 걸리기 전부터 예방하고 걸렸으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고 걸린 후에도 치료 후에 빨리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들여왔죠. 그러니까 의학적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설명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 맞는 게 되겠네요. 답은 5번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탈원화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탈원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요, 입원, 그러니까 장기 입원이고 강제 입원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귀로 촉진시켜주는 걸 탈원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장기 입원 환자를 대규모 정신병원으로부터 사회복귀로 촉진시키는 것이다. 제가 맞다고 설명드렸어요. 맞고요. 제 니은 병원의 환자가 장기 입원할 때 생기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굳이 입원할 거 아니면 퇴원시켜가지고 대체 프로그램이나 사회복귀는 촉진시킨다라고 했죠? 이거 맞아요. 너무 장기 입원을 하시면요, 여러분 사회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복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자, 디귿. 탈원화의 문제점은 지역사회가 환자들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되겠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크니까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 보시면 환자를 병원에 단기 입원시킬 때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라 뭐예요? 장기 입원시켰을 때 사회성 떨어지고 사회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탈원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틀리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대상자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라 함은 정신질환자 중에 문제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게 사례관리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위기가 있다면 개입하고 중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찰 기록 및 환자 보고하시고 정신건강 상담도 해주고요. 약물 관리해주고 증상 관리해주고 다 맞네요. 그죠? 그 환자에 맞는 관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다 맞는 설명 되고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위기 형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문제 해결이나 재정의.
다시 정의한다는 거예요. 또는 부정에 의해서 해결된다. 맞아요. 자, 니은 위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신과 남을 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남보다는 보통 자신을 많이 해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태가 보통 4에서 6주 정도 지속되거든요. 4에서 6주 정도 지속되다가 잘 해결되면 좋은 거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위기가 지속되고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정신질환으로 이완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을 해야 하는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만 해당이 된다. 자,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요. 디귿, 위기 해결을 통해 가족의 적응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해결을 한 거니까 적응이 잘 된 거죠? 자,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위기 상태는 1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요? 제가 몇 주라고 했죠? 4에서 6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옳은 거는 2개 되네요. 기억 디귿이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분 책을 보시면 위기 형태의 특성이라고 해서 4에서 6주 지속되고요. 해결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의 적응 수준이 향상되고 목적은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거고 위기는 문제 해결이나 재정의 또는 부정에 해결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1차 예방 차원에서 간호사의 역할로 가장 알맞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질병 전에 오지 않게끔 예방하는 거죠. 자, 1번 지역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이게 맞네요. 그쵸? 이게 맞죠? 이게 1차 예방. 2번 보시면 입원 환자예요. 이미 정신질환이 발생한 환자죠. 치료적 개념이니까요. 2차 예방 되겠고요. 3번 정신질환자의 악화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라고 했죠. 2차 되겠네요. 자, 4번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한 조기 발견. 이것도 2차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신장애의 중증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활이라고 했죠. 3차 예방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간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수시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 해로운 도구들을 갖고 있다든지 농약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본다는 거죠. 그다음 니은 야간의 불씨로 순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혹시나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막을 수가 있겠죠. 자, 3번 디귿이죠. 투약 시 삼켰는지 확인한다. 실제로요.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본인의 자살을 기도하기 위해서 약을 드리면요. 안 먹고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간호사는요. 약을 꼭 그때그때 먹을 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지으면 며칠치 한꺼번에 주잖아요. 입원을 하시면 한 포씩 줘요. 그리고 먹고 나서 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 혀까지 다 확인을 해요. 먹었는지 확인을 해본다는 거죠. 약을 모으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리을 자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피한다. 제가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살하고 싶으세요? 언제 가장 자살하고 싶으세요? 자살 계획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정신간호 사업에서 3차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번 위기 중재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중재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중재가 들어가시는 거니까 2차적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2번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한대요. 이것도 2차입니다. 3번 정신장애에 대한 재활, 합병증 예방. 이게 3차죠. 그럼 이게 답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정신장애의 치료기간 단축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면 2차는 맞는데 그 치료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진 않아요. 그 다음에 5번 정신장애의 치료. 여러분 치료도 2차는 맞는데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다? 이것도 전혀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의 정신재활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몇 차 예방이죠? 3차 예방 되겠고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 보시면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방문 간호를 한다. 지역사회 전문 인력과 시설, 약물 관리 이것 다 입원을 하셨던 다음에 퇴원했을 때 퇴원한 그 주민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방문 간호하시고 인력과 시설 파악해서 그 연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퇴원할 때는 약물을 처방을 받을 거잖아요. 그 관리해 주시고 다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있는 설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다음 강에서 우리 이제 정신장애 진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있었잖아요. 조현병, 뭐 조울증, 강박장애 이런 질병들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 강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강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